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실존철학자들은 반데카르트주의다. 즉, 그 말은 영혼과 어떤 육체를 분리하는 것을 반대하고 항상 양자가 서로 얽혀 있다고 본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체와 객체를 이해할 때나 이성과 감성을 이해할 때나 의식과 몸, 더욱이 사실과 가치, 개인과 사회, 이 모든 것들을 반데카르트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는 사람들이 바로 실존 철학이니 결국 뭡니까? 주체와 객체, 이성과 감성, 의식과 몸, 사실과 가치, 개인과 사회는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존재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철학적 결과를 이제 갖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바로 이 제도경제학에서 모든 원인들이 그저 상호작용한다는 그 총체론과 이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즉, 제도경제학의 어떤 총체론, 즉 원인들에게 다양한 원인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피드백한다는 그 총체론은 바로 이런 그 실존주의 철학의 어떤 방법론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실존 철학의 또 한 가지 그 특징이 마르틴 하이데거를 예를 들자면 이 칸트는 인간의 본성에 어떤 제한을 가합니다. 어떤 제한입니다. 인간은 선의지를 가지고 있다. 뭔가를 하나 주었다는 것, 바로 제약을 가한 거나 마찬가지죠. 인간은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다. 이렇게 이제 본 거죠. 근데 하이데거는 이런 인간의 본성에 칸트가 가했던 제한을 제거를 해버립니다. 선의지와 이런 것들은 인간이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한 이 선이라는 것은 도덕의 일부분이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있는 도덕은 크게 선과 의, 그죠? 이 justice하고 good, 이 두 가지로 이제 그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양자가 서로 조화롭기도 하고 서로 대립되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가 정의롭게 행동할 때는 너무 많이 봐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선하게 생각하고 막 사랑스럽게 얘기하면 무엇이 죽도 밥도 안 되죠, 그죠? 그처럼 선과 의라는 것은 도덕의 범주에 서면서도 서로 굉장히 또 조화롭기도 하지만 그러나 굉장히 대립되기도 하죠. 자, 어쨌든 이런 선, 의, 이런 도덕적인 제한은 이제 가했는데 인간으로부터 이런 그 도덕적 제한들을 이제 제거를 해버리는 거죠. 자, 그 말은 뭡니까? 실존 철학자들은 또 뚜렷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도덕성이죠. 이것을 지향하지 않는다. 그와 똑같은 말이 되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향하는 도덕이 있습니다. 뭡니까? 자유, 그다음에 자기 실현. 이것이 그 사람들이 철학자들이 도덕이 되겠죠. 자, 하이데거는 이렇게 이제 그 제한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인간이란 것은 단지 이 관찰자나 자신의 세계에 구성되는 세계를 그냥 구성하는 구성자에 불과한 존재가 아니라 그 세계의 구성원이라는 함께 일원으로서 참가하는 그런 존재라고 보고 있어요. 그냥 구성자로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존재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이 세계의 그 세계의 구성원, 세계를 구성해가고 그 일원이 된다는 거예요. 구성원이자 시간 속에서 역사적 운명을 가진 완벽한 존재.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죠, 그죠? 어, 나중에 또 이제 설명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이데크는 이 인간의 순수한 선언적 자와 자아, 그러니까 선언적으로, 경험적이 아니라 선언적으로 존재한 우리 자아, 안에 본질이 되겠죠. 이런 것들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순수 이성, 이런 거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인간이란 건 순수한 선언적 자아, 이게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칸트가 인간에게는, 인간의 그 이성에는 어떤 그 직관과 그 다음에 지성,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관이란 것은 공간이라든지 시간 개념, 이런 것들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지성을 갖다가 구성하는 것은 범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양, 질, 양태,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우리의 그 선험적인 자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모두가 그런 능력을, 그런 선험적인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우리의 어떤 이성의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전 그 철학자들은 이런 인간 선언적 능력에 대해서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이성적인 존재, 그래서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인간은 무조건 다 이렇게 다 그 훌륭한 어떤 지적인 어떤 사고를 할 수 있다고 봤는데, 그게 칸트에게서는 그게 아니라, 그렇게 되려면은 우리에게 선언적인 어떤 그 인식 구조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지적한 것이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바로 선언적 자아가 있고 순수 이성이 있는데, 하이데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때 선언적 자아가 아니라 우리는 그냥 역사적 인간일 뿐이야. 즉, 그때 선언적으로 보편적인 존재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자꾸 변화하고 달라지는 그런 존재일 뿐이지, 초역사적으로 보편적으로 불변의 어떤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성도 순수 이성이 아니라 역사적인 이성일 뿐이다. 역사 속에서 우리 이성이 형성되는 것이지, 어떤 우리가 원래부터 인간이 어떤 그런 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역사 속에서 이렇게 있는 것이고, 그 이성의 내용도 그 역사적 조건에 따라서 달라질 뿐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실질적이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한 것들을 이제 철학을 이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요 정도가 이제 지금까지 그 말씀드리려고 했던 실존 철학의 어떤 몇 가지 이제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이제 요약을 하자면, 이게 실존 철학의 존재로는 세계 내 존재, 이게 출발점이 되겠죠. 아무리 주체성을 말한다 하더라도 세계 내 존재에서 출발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은 주체성이 아주 중요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인식의 문제도 이제 중요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자유, 그 다음에 실천. 반드시 이 사람들은 그냥 그 철학을 사유하고 완주하기 위해서 철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실천해야 이게 철학이 된다고 보이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실천지향적인 그런 그 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저 한 명씩 따져 보겠습니다. 어렵죠? 말하는 저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조금은 감이 잡힙니까? 그냥 실존이란 그 자체만 하더라도, 그죠? 자, 그럼 감이 잡히죠, 그죠? 실존이란 것은 결단하는 것이고, 자유하는 것이고, 자기 삶을 자기가 개척하는 거. 요 정도만 해도, 그죠? 그 다음에 실존이 본질보다 앞선다는 걸 이 얘기 하더라고요. 즉, 본질은 실존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고, 그 본질은 고유의 본질이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공통적인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중요한 생각이 되겠죠. 그리고 자신에게 어떤 결단하고 삶을 결단하고 개척해 나갈 때는 이제 고유한 삶을 살아나가려고 하는 거죠. 자기 자신만의 고유한 삶을 살아나가려고 하기 위해서는 자유가 필요하다. 그 자유가 이제 나중에 장폴 사르트르한테서 이제 이 자유가 이제 얼마나 이제 중요했는지를 이제 알 수 있을 겁니다. 다른 철학자들은 자유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얘기를 안 하는데 사르트르에서는 자유 엄청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지만은 재미는 있는데 어려운데 저도 다 이해 못하고 오늘 이제 설명드릴 텐데 나머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아십시오. 저는 철학자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때. 예. 자, 마르틴 이제 하이데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독일의 철학자죠. 미리 말씀드리면 이제 이 사람은 나중에 나치에 부역한 사람이죠. 그죠? 자, 이 사람에 의해서는 이제 어쩌면 현대 실존 철학의 어떤 출발점이 이제 하이데크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앞에 에드문드 후설의 현상학이라는 그런 그 철학 사조가 있는데 그것까지 이제 얘기하면은 골치가 아픈데 이제 이게 왜 이제 앞에도 제가 후설하고 몇 번씩 나왔죠, 그죠? 이게 이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이 실존 철학이 후설의 현상학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언급을 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언급을 하라니까 엄청나게 양이 많고 또 제가 다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막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이 실존 철학 마르틴 하이데거 이전부터 사실 따져봐야 되는데 이제 그게 수설의 현상학이 이제 출발점이 돼야 되지만은 우리는 지금부터 하이데거부터 시작한다고 먼저 전제를 하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철학자들 중에서 그 까다로운 사람들은 아니 현상학도 따지지 않고 갑자기 왜 그 실존 철학으로 들어가면 말이 되느냐 아니면 말이 안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그걸 다 얘기를 할 수도 없고 제가 할 능력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해봤자 손해만 볼 거예요. 뭐더 더 헷갈리지니까요. 그 정도만 합시다. 일단 중요한 것은 현상학이 먼저 있었다. 이 정도만 아시고요. 자, 이 마르틴 하이데거는 바로 인간을 세계 내 존재, 즉 독일은 인데어 벨트자이 세계 내 존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세계 내 존재로서 세계와 공존하고 또 그것에 대해 열려 있다는. 이거 뭐 명성명성한 얘기 같죠. 그럴 때는 항상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게 의미가 있는 거라고 했죠. 이게 그 이전의 철학자들은 인간은 세계 내 존재가 아니라 세계로부터 좀 더 분리돼야 좀 더 진정한 인간을 이해 파악을 할 수 있다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내 존재가 아니라 세계 밖으로 자꾸 끌어내려고 했다는 거죠. 근데 이쪽에서는 계속 세계 안으로 인간을 집어넣으려고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 되겠죠. 그래서
세계와 공존하는 것이지 공존하지 않는 인간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세계와 공존할 때 세계라는 것은 뭐냐면은 첫째는 자연이 되겠죠. 두 번째는 사회가 됩니다. 즉 사회 속에 그 특히 하이데거에서의 세계라는 것은 사회제이지 자연은 뒷전입니다. 사회 속의 존재라.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타인과 이렇게 의미와 문화와 함께 얽혀 있는 그런 존재죠. 여기로부터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와 공존하면서 세계에 대해서 열려있는, 닫혀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에 대해서 열려있는. 네. 그러니까 세계를 영접하는 것이고 세계에 참여하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세계 내 존재인데 이게 이제 이른바 현존재. 현존재라는 것은 그 독일 말로 다자인인데 거기에 거기에 자인 존재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다자인. 이건 뭐냐면 결국 세계 내 존재라는 그런 뜻입니다. 세계 내 존재. 그러니까 전통 철학자들은 다가 없는 거예요. 없이 그냥 자인만 있는 거예요. 그냥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 다자인에서 다 이게 영어로는 뭡니까? there. 맞죠? 또 오랜만에 영어를 쓰게. 예, 이게 뭔가 다 거기에 there is 할 때 그게. 그러니까 다자인이 있어. 다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이렇게 다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계 내 존재라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는 존재, 세계 안에 있는 그런 존재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단어가 엄청나게 중요하죠. 다 없는 존재는 그냥 자연적인 존재는 되겠지만 인간이라는 것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되어 거기에 there is 거기에 존재한다는 뜻이죠. 즉 현 존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 없이 현 존재는 존재할 수 없는 거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 없이 내가 존재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아주 이렇게 당연한 얘기인데 문제는 전통 철학자들은 이렇게 당연한 것을 무시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실존 철학자들은 그렇지 않고 무시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인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야. 다를 갖다 대어를 가지고 와야 비로소 우리는 인간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현존재는 뭐냐? 아까 봤듯이 세계 내 존재인데 이게 현 존재는 바로 아까 그냥 존재하고 달랐죠, 그죠? 현 존재는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 그래서 그 현 존재가 바로 거기에 있는 그런 존재, 현실 속에서 있는 그런 존재인데 이 현 존재는 자신의 존재 방식을 먼저 이해를 해요. 이해한다는 것은 먼저 성찰을 하고, 그다음에 의지를 가지고, 그다음에 결단하는 이 자체까지가 하이데거에는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그냥 책을 이해한다 이 정도가 아니고 성찰하고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뭘 이해했습니까? 자신의 존재 방식을 이해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떻게 존재하고 여러분 어떻게 존재하고 있습니까? 먼저 그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나의 존재 방식을 내가 먼저 이해를 해요.
즉 개인적 존재냐, 사회적 존재냐, 아니면은 진짜 어떤 본래적인 어떤 실존을 향해서 나가는 어떤 진정한 의미의 존재냐. 그렇지 않으면 남 따라서 그냥 세인의 세평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비본래적 존재냐. 이런 것들을 자기가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신의 존재 방식을 이해함으로써 그 다음에 그 존재, 자신의 존재 방식과 관계를 하면서 이해하고 그 존재 방식과 함께 관계를 해야 돼요.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자. 그죠? 그러니까 이걸 그 존재 방식을 이해하고 그 존재 방식을 의식하면서 그것을 그와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존재, 실천하는 그런 존재가 되겠죠. 이런 것이 바로 현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행동지향적이고 의식지향적이고 이런 어떤 생각들이 많이 들었죠. 이것이 바로 자연적 존재, 인공적 존재가 구별되는 현 존재의 특징입니다. 이제 조금 더 구분되죠. 현 존재는 뭐가 다르다는 겁니까? 자연적 존재, 산, 물, 바다, 그 다음에 개, 이거 다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인공적 존재, 건물, 휴대폰, 이거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릅니까? 바로 자신의 존재 방식을 이해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자신의 존재 방식과 관계하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뭡니까? 현 존재인데 이 현 존재는 분명한 것은 자연적 존재, 인공적 존재가 다르죠. 이렇게 해야 이게 현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의식적 무의식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 존재만 실존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근데 인공적 자의적 존재는 그냥 존재만 할 수 있지 우리가 얘기하는 실존은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실존의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 아까 뭡니까? 자신의 존재 방식을 이해하라고 할 때는 그 존재 방식이 자기가 원래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첫째, 각자성, 즉 개성, 각자 이 독일 사람인가 이 굉장히 어려운 말을 자기 스스로 조어를 많이 했어요. 예마이니까 하면 뭐냐면 각자의 뜻이 각자의 뜻이 카이트 하면 이제 그 우리로 우리로 치면 살다에서 삶 이런 식의 얘기가 그 명사행 의미죠, 그죠? 종결 의미. 이게 이제 카이트에 해당하거든요. 독일 말에서는. 이런 것들이 각자성이라는 거예요. 각자성을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이 각자성이 있죠, 그죠? 개성이죠, 그죠? 이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떠맡는 것. 자신의 각자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내가 온전히 떠맡는 것이 바로 본래적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신에 자신의 각자성 대신에 다른 사람의 삶의 방식을 쫓아가는 사람도 있겠죠. 남 따라하고 내 개성 찾기 귀찮지 않습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자기의 어떤 모습을 드러내고 자신의 어떤 삶대로 살아가는 너무나 불편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셨습니까? 저 평생 그렇게 살아봤더니 너무나 힘들고 불편해서 죽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사는 것이 결국 뭔가 예술가처럼 자기 삶을 사는 것이거든요. 근데 너무나 불편해서 출세도 못하고 맨날 그 이래저래 그 사람들한테 놀리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정말 불편합니다. 자, 하이데거의 경우는 그렇게 사는 것이야말로 본래적 삶이라고 본 것이죠. 아무리 불편하고 우리에게 좀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자신의 각자성을 유지하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본래적 존재가 되는 것이죠. 아이덴티티하다. 네.
자신의 이런 각자성 대신에 다른 사람의 삶의 방식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대부분 그렇게 하죠. 불편하니까 남 따라 그냥 묻어서 이제 살아가는 것이 제일 편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람의 삶의 방식을 쫓아가는 사람, 그래서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 자신의 삶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을, 그 사람은 하이데거는 비본래적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비본래적 존재마저도 그 책임을 회피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나중에 그 책임도 지가 져야 되는 거죠. 이렇게 볼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실존 방식이 하이데거는 두 가지가 있다. 즉, 본래적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과 비본래적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 이게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사르트르 같은 경우는 실존이라는 건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이데거에는 본래적 삶도 실존이요. 비본래적 삶도 실존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실존의 의미가 실존 철학자마다 이렇게 달라서 어떤 공통적인 어떤 운명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요약을 해서 제시하기 힘듭니다. 그죠? 자, 이렇게 볼 때 나 자신으로 존재하거나 이 본래적 존재죠. 나 자신으로 존재하지 못할 가능성, 즉 비본래적 존재 다 실존이 되는데 이거 이렇게 살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 다 선택과 책임의 문제예요. 자신이 선택하고 자신이 책임을 지는 것이다 하는 거죠. 제가 이걸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 각 그 실존 철학자들의 실존에 대한 의미를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이 분명히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제가 지금 하이데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조금 있다가 이제 사르트르, 메르르 봉띠, 까뮤 이 세 사람을 갖다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그때마다 실존의 의미가 서로 다르지만 그러나 분명히 공통점이 있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렇게 공통점을 이렇게 뭐랄까 좀 집어내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시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 제가 그거를 실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걸 사실 이 명시화 시켜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감으로 기분으로 좀 더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들이 이제 실존 철학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즉 이성과 이성으로서 그 실존을 의식하고 의미하는 것보다도 권태, 매스컴 등등 이런 그 기분 있죠. 이런 걸 통해서 실존을 더 이제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실존 철학의 접근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성을 가지고 그걸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감성은 제가 구체적으로 명시화시키기 힘들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스스로 공통점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 양반한테 중요한 게 인간은 이 세계 내 존재라고 했죠. 그죠? 즉, 기본적으로 사회적 존재론입니다. 그 하이데거는 우리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살아가듯이 그래서 우리 처음 관계 속에서 살아가지 관계 없이 살아가지 않는 거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우리도 지금도 관계를 맺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관계 속에서 살아가듯이 세계라는 것은 의미의 연관관계로 조직되어 있다. 의미들이 자꾸 연관되어 있어 이렇게 조직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 사물의 이 존재 의미란 것은 이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사용 사태 총체성 내지는 전체성 안에서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한 사물이 이것이 왜 존재하는가? 이 존재의 의미란 것은 예컨대 이 컵 자체로서만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컵이 존재하는 맥락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이 사용 사태 이 총체성 안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더 어려운 얘기죠. 즉, 한 사물의 존재 의미란 것은 사용 사태 전체성, 즉 세계적 맥락 안에서만 제대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지 사용 사태, 뭔가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들이 얽혀 있다는 거예요. 사용 사태, 총체성, 전체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전체 속에 얽혀 있다는 거예요. 이 속에서만 제대로 이해되는 것이지 사용 사태 전체성으로부터 분리된 자체로는 이 사물의 존재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나중에 조금 이따가 이제 예를 들면 여러분께서 좀 더 이해가 될 거예요. 이걸 왜 얘기하느냐 하면은 결국 실존의 문제와 관련되고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는 주체성, 주체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조건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계속 말씀드린 여러 가지 중요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들이 있죠. 이게 다 뭐냐면은 실존 철학은 너무나 난해하고 복잡해서 무지무지한 많은 내용들과 용어들로 얽혀 있는 거예요. 그걸 제가 다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주제와 관련되는 것만 제가 뽑아서 이제 말씀드리니까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 사태, 총체성, 전체성 이것들도 이제 좀 기억을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주체성이 이제 발휘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즉 이 말은 뭐냐면 이 사물이 다른 존재자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사회적 관계 속에 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이 사물의 존재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알고 보면 또 아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배 선생님을 갖다가 이제 이해를 할 때는 이 배 선생님이 다른 존재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배 선생님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앉아 계시는 이 모습만 보고 배 선생님이 이해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처럼 우리가 사용 사태 전체성 안에서 어떤 사물을 제대로 이해하듯이 바로 배 선생님의 어떤 사회적 맥락 안에서 비로소 배 선생님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 그 맥락, 즉 여기서는 사용 사태 전체성이죠. 이걸 분리해버린 상태에서 배 선생님은 제대로 이해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모든 사물과 우리 존재는 사용 사태 정체성 안에 얽혀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사용 사태 총체성과 또 비슷한 얘기가 지시구조 연관성이라는 건데, 저도 이걸 처음에 들을 때 사실 많이 어려웠는데, 저는 하도 머리를 많이, 골치를 많이 썩여가지고, 뭐지 지금 다 알아요. 근데 이제 이만큼 이제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입도 짧고, 이 뭔가 많은 그 철학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효과적으로 예를 들면서 설명을 못 해주니까 아쉬울 뿐인데, 아직까지 좋은 선생님 못 되죠. 이게 철학에 관해서는. 여러분, 그래서 이 정도 감만 좀 잡으시면서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들으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일단 사용 사태 총체성과 지시구조 연관성.
뭔가를 지시하는 구조가 있는데 그 연관성 안에 우리는 존재하고 그 사물은 그 연관성 안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한 맥락, 세계적 맥락이라는 거죠. 세계적 맥락 안에 우리 존재한다. 이 말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세계적 맥락 안에 존재하고 세계적 맥락을 떠나서 우리 자신에게 존재를 이해할 수 없는 것과 똑같이 사용 사태 전체성과 지시구조 연관성을 떠나서 어떤 사물을 이해한다든지 우리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고, 그 말은 세계적 맥락을 떠나서 우리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겠죠. 근데 이 지시구조 연관성과 사용사태 총체성이라는 것은 이게 굳이 머리로 생각하는 이해가 아니에요.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얽혀 있고 그 속에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건 믿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의 문화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사회구조, 문화 이런 것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죠. 우리 의식하지 않으면서 그냥 거기에 따라서 습관, 전통 거기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의 지시구조 연관성과 사용사태 정체성이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더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그죠? 우리가 어떤 한국이라는 유교적인 그 문화적 맥락 안에서 살고, 우리가 고조선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근대사까지 우리 그 공통의 서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죠. 그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존재, 서사적인 존재, 내러티브한 존재라는 것이죠. 이것도 뭡니까? 우리가 다 어떤 지시구조, 한국이라는 지시구조 연관성과 사용 사태 총체성 안에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하나의 사례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뭡니까? 굳이 머리로 생각하는 이해가 아닌, 쉽게 말해서 그냥 잠재의식과 무의식, 그 다음에 문화, 이런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우리 인간은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이 바로 쉽게 말해서 그 하이데거의 생각입니다. 알고 보면 간단한 얘기인데 어렵게 얘기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이게 어려운 얘기, 불필요한 얘기 같지만은 조금씩 들어보시면 이제 이게 좀 필요한 말이겠다 하는 생각도 좀 드실 겁니다. 일단 그 지시구조 연관성과 사용사태 총체성이 이제 뭔지에서 좀 얘기했고, 그 다음에 그것이 굳이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 속에, 사회 속에 문화로서 체화되어 있다는 이 정도. 그래서 내가 행동할 때마다 이미 우리에게 이해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나도 모르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지시구조, 사회가 우리에게 지시하는 그 연관성 있죠. 사용사태 총체성, 이에 따라서 우리는 행동하고 활동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근데 이것이 강력하게 우리를 지배하고 있죠. 바로 총체성과 연관성으로서, 구조의 연관성으로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 하이데거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행동할 때마다 이미 이해되어 있는 상태에서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때문에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 선이해라고 부릅니다. 먼저 이해되고 있는 거예요. 독일 말로 vor verstehen. verstehen이 뭐냐면 understand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vor는 이전에 이런 뜻이에요. 이미 이해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전부 뭡니까? 한국에서 태어났죠? 우리는 선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선이해의 구체적인 모습이 뭡니까? 지시구조 연관성과 사용사태 조세성입니다. 여기 따라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행동하고 사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강력합니다, 이게.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자, 이러한 선이해라는 것은
제 역사를 통해서 형성되어 있죠. 수만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역사를 통해서 형성되어 있어. 우리 사회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굉장히 우리 유교적으로 많이 묻어져 있죠.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영국 사람이나 독일 사람한테 볼 수 없는 그런 사회 방식 아닙니까? 이게 선의예요. 독일 사람들은 독일 사람들이 선의가 있는 것이죠. 거기서 벗어나기 힘든 겁니다. 기독교인들 같은 경우는 모태신앙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각자의 그런 뭔가 기독교적인 사유 방식에 다 이렇게 뭐랄까 침잠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면 죄를 짓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불교인들도 그럴 것이고 이게 다 뭡니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선이해인데 이제 여기에서 하이데거는 각자의 선이해라는 것은 바로 사회 전체가 가지고 있는 선이해라고 보는 거죠. 그게 바로 사회 전체가 우리에게 가하는 지시구조 연관성과 사용, 사태, 총체성으로 나타난다. 이게 좀 이해가 됩니까? 그보다 더 이상 쉽게 설명할 능력이 없어서 그 정도는 이해를 좀 같이 우리 노래 갑시다. 이야기했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선이해는 역사를 통해서 형성되어 우리 앞에 주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결합되어 있습니다. 바로 선이해, 이해, 이런 선이해와 얽힌 존재자. 이것이 바로 세계 내 존재의 구체적인 모습이에요. 세계 내 존재하니까 조금 추상적이죠. 근데 보십시오. 적어도 이제 국가별로 하면 국가별 우리 선이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세계 내 존재고 그 다음에 개인사, 가족별로 또 다른 문화가 있겠죠. 그 한 30년 동안 아버지 어머니한테 아니면 저 할아버지한테 교육을 계속 받다 보면 분명히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사고방식이 다릅니다. 우리 아버지가 막 가르친 것에서 못 벗어나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들도 내한테 벗어나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잘 안 되는가 봐요. 그럼 왜냐면 맨날 아빠 따라만 한다는 그런 욕을 듣고 있으니까 지는 그게 쪽팔려가지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막 하는데 그게 다 뭡니까? 30년 동안, 40년 동안 선 이해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행동한다는 겁니다. 자, 선 이해. 아시겠죠? 이게 선 이해인데 이 선 이해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선 이해가 없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선 이해는 우리를 옥죄고 우리 사회를 갖다 지배하는 그런 부정적인 것으로 봤는데 그게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 이해가 없는 거. 그래서 클리어한 명석하고 그래서 보편적인 사회 방식을 가지고 우리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한국에서 살다 보면 완전히 따돌림 당하고 그러겠죠. 자연스럽게 한국적으로 사고를 하는 거죠. 그죠? 선의해 때문에. 이게 우리 장애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나마 그냥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술도 먹고 별 무리 없이 크게 일탈하지 않고 그냥 묻어서 생활할 수 있는 거죠. 자, 예컨대 우리는 망치가 있죠. 망치를 내가 세계 안에서 살아가는 방식으로서 다루지 않고, 즉, 망치는 뭡니까? 내가 지금 벽에 그 시계를 걸놨고, 두드리기 위해서 망치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망치는 무거워. 이걸 이해하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전통적인 철학자들은 뭐냐, 망치는 무거워. 이런, 뭡니까? 그 어떤 명제적인 어떤 얘기만 하고 있는 것이지, 실존 철학자들은 무엇이, 나한테 뭘 위해서 존재하는가? 내가 지금 망치를 뭘 위해서 사용하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망치가 무겁고 가볍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망치는 나는 뭘 위해서 지금 뭘 사용이죠.
사용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냥 관주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망치를 내가 세계 안에서 살아가는 방식으로서 다뤄야 되는데, 선예가 결여되어 있으면은, 선예가 있으면 뭡니까? 나도 모르게 망치를 뭡니까? 그냥 망치는 두드리고, 못 받고, 이거 누구한테 배우지도 않았어요. 그냥 선이해로서 이해하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선이해가 결여되어 버리면 이 망치를 내가 세계 안에서 살아가는 방식으로 다루지 않고, 어? 이 구체적인 세계 맥락으로부터 분리된 순전히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영역 안에서 망치를 관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 이해가 결여됐을 때는 이렇게 굉장히 망치는 무겁다. 이 얘기 명제를 하면은 굉장히 뭐 똑똑한 사람 같아도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는 진술을 하는 그런 헛소리 하는 사람과 똑같다고 보고 있는 거죠. 자, 일단 선예가 결여됐을 때 이런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다. 망치질의 행위란 것은 단순히 망치의 의미를 밝히는 데 관되지 않습니다. 망치는 무엇인가? 이게 중요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 과학이란 것은 다 뭡니까? 망치란 무엇인가? 망치는 이것이다. 이것만 규명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안 그렇습니까? 그게 전통적 철학의 방식이었어요. 그게 과학이라고 봤고, 그게 과학이고, A는 B다. 이런 명제를 진술하고 정리하는 것이 과학이라고 본 겁니다. 근데 실존 철학의 방법론을 볼 때는, 그건 의미 없는 짓이다. 그거는. 자, 그래서 망치질의 행위라는 것은 단순히 망치 의미를 밝히는 데만 국한되지 않고 안 된다는 거예요. 망치는 못을 가리키고 있고, 망치는 못을 가리키고 있고, 못은 또 시계를 가리키고 있죠. 그 다음에 시계는 벽이나 거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 시계와 관련된 다양한 물건을, 또 시계를 구입한 장소, 이런 다양한 것들을 지시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망치 안에는 이렇게 사용 사태 총체성과 지시구조 연관성으로 이 망치가 얽혀 있다는 거죠. 망치는 이런 사용 사태 총체성과 지시구조 연관성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어. 그냥 망치는 무거워. 이렇게만 이해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존재자의 의식과 행동, 우리 삶은 이런 사용사태 총체성에 깊숙이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이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망치가 아까 여러 가지 그죠? 사용사태 총체성과 지시구조 연관성 속에서 얽혀 있었죠. 금방 망치 어디 못, 시계, 벽, 거실, 그다음에 구입한 장소 뭐 등등. 그다음에 뭐 그래서 이렇게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비로소 망치는 의미를 지니고 진정한 의미를 지닌다는 겁니다. 그처럼 우리 존재자의 삶도 그렇게 이제 이해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존재자는 이처럼 선이해, 그러니까 사용사태 전체성과 지시구조 연관성, 이 선의의 구체적인 모습이라고 했죠. 그렇죠? 이제 이해 조금 더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존재라는 것은 항상 선이해로 세계에 연루되어야 돼요. 선이해를 통해서, 즉 무의식적인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가정을 그 아버지를 통해서 이렇게 교육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받은 어떤 교육들 문화 이게 선이해라고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사용 사태 전체성이고 지시구조 연관성인데 이 우리 존재자는 이런 이 선이해로 이 선이해로 세계에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 때문에 비로소 우리는 진짜 세계 내 존재인 것입니다. 이제 세계 내 존재라는 의미가 이제 뭔지 알겠죠? 선이해로 연루되어 있는 존재예요. 그 선이해 속에서 우리는 사용 사태 전체성과 지시구조 연관성 안에서 우리는 존재하는 그런 존재자.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뭔가 하이데거의 우리 존재는 우리는 어떻게 존재하는가 이 질문이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존재하는가? 우리 사회적 존재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사회적 존재는 그 공허한 그 얘기가 아니고 이런 선이해, 그 다음에 사용 사태 전체성과 지시구조 연관성이라는 구체적인 어떤 그 항목 안에 연루되어 있는 사회적 존재라는 그런 뜻이지 그런 내용 없이 그냥 사회적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자, 지금까지 이제 요거까지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게 나와 세계의 관계였죠. 나와 세계의 관계. 우리는 세계 속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연루되어 있습니까? 선이해로 연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 한국 사람이죠? 저 한국 사람이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선이해로 함께 연루되어 있는 거예요. 선이해로서. 그럼 선이해는 뭡니까? 사용 사태성 전체성과 지시구조 연관성. 그죠? 아까 그 시계와 못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총체적인 연관성 속에 우리는 이제 얽혀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나와 세계의 관계는 쉽게 세계 내 존재로 정리되었지만 지금부터 질문해야 될 것은 나와 타인의 관계는 어떤가? 타인의 관계. 이게 이제 두 번째 하이데거 묻는 질문입니다. 하이데거의 세계는 자연적 세계가 아니라 원래 사회적 세계라고 했죠. 그래서 그가 나와 다른 타인의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타인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하이데거는 이 타인을 다스만 세인으로 정리했습니다. 세인이라는 것은 막 이런데 맨날 뭐 그냥 술 먹고 돌아다니고 그냥 다 세인이에요. 일반적인 보통 사람. 이 다스만 하면 세인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세인 뜻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죠? 일반적인 보통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타인을 세인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럼 세인이란 뭐냐? 오스카 와일드에 따르면 자신의 영혼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즉 본래적 삶을 스스로 살아가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고 있는 사람은 오스카 와일드가 볼 때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다 그냥 남 따라 살아가는 세인에 불과하더라는 거예요. 자, 스스로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만큼 인간에게 희귀한 것은 없더라는 거예요.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거 정말 희귀한 사건이라는 거죠. 다 남 따라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아니라 타인이에요. 나인 같아도 그냥 나는 타인일 뿐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오스카 와일드의 생각은. 그래서
우리들의 생각은 사실은 다른 어떤 사람의 의견일 뿐이고 그들의 삶을 우리가 모방하는 거예요, 사실. 또 그들의 열정이라는 것은 그냥 인용문일 뿐이지 자신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그것을 세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대에 발전된 기술, 교육, 정치 이런 것들은 개인들의 삶에 타인의 영향이 점점 더 커지도록 만들었죠. 그 결과 나만의 고유성을 잃고 우리 모두가 표준화되고 말았습니다. 즉 결국 우리가 앞에서 배운 지시구조 연관성과 사용사태 총체성의 구조 아래서 대다수 사람들은 그냥 표준화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총체적인 지시구조 연관성 속에서 그냥 이렇게 그냥 묻어가면서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모두가 세인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즉 비본래적 존재 방식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인들이 바로 비본래적 존재 방식으로 살아가지 본래적 존재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내 고유성이 알고 보니까 타인의 얘기고 지시구조 연관성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또 세인에 의해서 나의 삶과 나의 고유성이 알고 보니 세인에 의해서 구성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속에서 참다운 저항과 반역이 일어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세인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걸 하이데거는 세인의 독재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세인의 지배가 그 법칙이 될 때는 결국 뭡니까? 우리는 투항하거나 좌절하거나 은둔히 최후 선택지로 될 수밖에 없죠. 왜 그렇습니까? 선이해와 지시구조 연관성과 사용사대 정체성이 꽉 눌려있고 세인의 독재 아래서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투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좌절하거나 아니면 저처럼 그냥 전원주택에 은둔하면서 사는 거예요. 밖에 대안이 없는 거예요. 이게 실존이야. 그래서 세인이 통치하고 현 존재는 복종하는 거예요. 하이데거가 볼 때는. 일반인 이상한 그냥 그런 사람들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내 주체성을 발휘할 수 없는 거예요. 부끄러워서도 못하고 용기가 없어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 복종하는 거예요. 더욱이 나는 세인의 지배를 받기만 하지 않고 세인의 지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같이 참여함으로써 현 존재의 자신에 대한 세인의 지배를 더욱더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같이 그냥 묻어가면서 같이 그냥 앉아서 술 먹으면서 세인의 지배에 동참하고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인의 지배를, 나에 대한 지배를 더욱더 공고하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일상성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세인이, 세인은 나의 존재를 가능하게 하고 제약하는 사회적 관계가 돼요. 뭘 얘기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하이데거 입장에서, 하이데거 실존 철학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는 주체적 행위자를 도저히 거기서 발견해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손이해와 세인의 독재, 지시구조 연관성 속에 우리는 거기에 지배되고 있는 우리 인간, 여기 무슨 놈 얼어 죽을 경제학에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주체적 행위자를 어떻게 해서 발견낼 수 있겠습니까? 자, 그리고 하이데크의 세인들은 서로 싸우지도 않아요. 서로 그냥 평준화되어 가기를 애씁니다. 그냥 맞춰가려고. 그리고 세계에 대해서 저항하지 못합니다. 세인은 세계에 대한
저항 의지를 상실한 패배자들일 뿐이에요. 우리 모두 그렇죠. 알고 보니. 숨죽이고 공존하지만은 타인이라는 것은 내 옆에 있는 타인은 연대도 협력도 없는 좀비에 불과하고 이른바 호모 사케르요 호모 에코놈 있을 뿐입니다. 여기서 무슨 놈의 얼어 죽을 주체적 행위자를 이끌어내고 소환해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것은 누구냐? 하이데크인데 하이데크 실존 철학 굉장히 주체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오히려 하이데크 실존 철학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염원하고 있는 주체적 행위자를 도저히 발견해낼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하이데거에서 뭔가 주체적 행위자가 등장할 수 있는 가능성도 나중에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 시간이 다 됐으니까 오늘은 하이데거 많습니다. 이렇게 많아요. 어이구, 큰일 났네. 네. 자,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자, 실존 철학에서 4분의 1입니다. 4분의 1밖에 말씀 못 드렸는데 일단 그 실존 철학이 지향하는 그 모습이 역설적으로 하이데거에서는 발견되지 않고 오히려 그 모습이 더욱더 멀어져 가고 있는 그 사실을 이제 확인했습니다. 그죠? 그러나 원래 실존 철학의 어떤 그 목적은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 하이데크가 결국 이런 너무나 강력한 선 이해와 지시구조 연관성에 대해서 짓눌리다 보니까 자신이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나치에 저항하지 못하고 굴복할 수밖에 없었죠. 주체성을 발휘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종전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저항하는 방법이라는 것은 전원주택에가 실을 쓰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유일하게 저항할 수, 주체성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결국 극단적으로 사회적 어떤 성격을 강조하다 보면은 우리는 거기서 주체성을 발견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하이데거는 바로 그런 그 대표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으니 다음 시간부터 해야 될 게 뭡니까? 나머지 그 실존 철학자들은 과연 이러한 어떤 그 모순을 어떻게 해결해 가는가? 이런 걸 하나하나 차례차례 이제 검토를 하는 시간이 되면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되겠죠. 와, 제가 오늘 며칠 좀 굉장히 아팠는데, 그 힘이 왜 이렇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이러다 또 들어 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성격이 이래가지고 큰일이에요. 자, 다음 시간에도 또 아주 오늘 뭐 흥미진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음 시간에 또 흥미진진한 얘기가 나올 겁니다. 아주 멋지게 제가 정리를 했으니까 나중에 한번 더 기대해 주십시오.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어떻습니까? 질문하셔도 제가 답변도 못 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에, 뵙도록 하고 오늘은 수업 이걸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왜 이렇게 뭐 이런 거 보이지도 않노? 자, 그러면 요거로 수업을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채팅 이것도 말씀해 주세요. 예, 예. 자.
음,
음, 음, 음.